예. 자, 오늘은 아주 매우 특별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바로 그 인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방송으로 출연하신 건, 우리의 멘트로 출연하신 건 몇백 건 될 건데 실물 영접하게 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따가 뭐 이야기 서서히 하시기로 하시고, 조국 장관에 잘 모르신 분도 있어요. 그 윤석열한테 보복당한 사람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가볍게 이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2017년 5월 이후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2019년 9월 법무부 장관 임명 36일 동안 재직. 그 제일 중요한 게 대학 교수 시절부터 검찰 개혁에 앞장선 인물. 이렇게 하면 대략 뭐 물론 여기 굉장히 많이 빠진 것들도 있거든요. 네. 장관님을 다 소개하기는 좀 힘들고. 자, 여기 틀린 내용 있습니까? 아니 뭐 전혀 없고요. 네. 뭐 법무부 장관 그 재직 기간은 35일 같습니다. 35일입니까? 이거 틀렸네. 팩트 체크. 무섭다 진짜. 자, 장관님의 이 우리 방송 출연이 특별한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 이제 셀럽으로서의 활동과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과 그리고 나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의 저쪽이 말하는 소위 조국 사태, 네. 이 과정을 지켜만 보다가 저는 계속해서 장관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꾸준히 그냥 모습 드러내면서 활동하시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건 그때 그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그러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예.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 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 때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행안부 장관일 때. 맞습니다. 네. 행안부하고 법무부랑 둘이 와서 이제 일종의 사인하는 거죠, 저게. 그 합의를 하시도록 제가 중간 조정 역할을 했었죠. 네. 예. 말하자면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사실상 수사권을 많이 뺏긴 네, 그런 합의였다고 보시면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수사권 조정한 뒤에 공수처로 나아갔고 이게 소위 말하면 조국표 사법 개혁 이런 거였거든요. 예, 예.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네. 일으켰던. 그때가 새롭네 한 4년 전이니까 벌써. 그러네요. 네. 이거 정확히는 뭐 조국표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사법개혁이었고 네. 그 책임자가 청와대 안에서는 저였고 이제 1단계 사법개혁은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추진을 해서 일단락을 지었고 그 다음에 2단계 사법개혁 이제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경우는 장관이 되어서 하라라는 것이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2단계 사법개혁을 추진하려고 그 입각을 했다가 뭐 다 아시다시피 온갖 뭐 화살을 맞았죠. 그 사건은 역대급일 것 같고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고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로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자, 4년 전의 모습들을 한번 잠깐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조국수. 네. 저 집회는 뭐 익히 알려진 이야기고 이제 뭐 개국본 이종원 등 중심이 돼서 이제 예. 저 집회를 할 때 장관님 댁까지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실제 들렸고요. 네. 저기가 이제 예술의 전당, 뭐 서초역 사거리, 교대역 이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희 집은 이제 당시에 그 방배동이었는데 저는 집회에 가지를 못했죠. 예. 그 대신 그 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참석했던 저희 친구, 지인, 동지들이
그 사거리에 각 다른 방향에 다 있었는데 거기에 사진 찍고 또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줘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 사진을 봐도 찡합니다. 그 위로가 되셨었나요 그때? 와, 큰 위로가 됐죠. 저도 무대 여러 번 올라갔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랄까 조국을 지키는 것이 검찰 개혁하는 거에 거의 등치되던 시절이었었고요. 당시 이제 사실 뭐 저 개인을 지키겠다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당시 이제 검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권 남용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당시로는 그 대상자가 저였기 때문에 저를 거론하셨던 것 같고 근본적인 요구는 검찰 개혁이었죠. 그 속에서 그 시점에선 가장 검찰 수사의 대상자가 저였기 때문에 조국 수호란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조국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예. 검찰 개혁 전도사로서 조국을 지키자, 보복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뭐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정경심 교수 판결이라든지 가면서 좀 빛이 바래긴 했습니다만 예. 참 저 사건은 저는 역대급이었던 게요. 박근혜 탄핵도 뭐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네. 만들어낸 집회잖아요. 저것은 사실상 모든 시민들이 뜻을 같이 했던 바로 예, 예. 그 서초역 사거리에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저런 거 보도로 될 때마다 느꼈던 저 많은 인파는 정말 저분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지금 다 뭐 전국 곳곳에서 네. 자기 일 하시면서 당시의 마음 잊지 않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장관님 뭐 이제 책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또 영화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또 보고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어딘가에 있다. 저기 유명한 이제 십자가 맞습니다. 네, 사거리 네. 십자가를 저렇게 만들어낸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었죠. 볼 때마다 뭐 결말을 떠나가지고 시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역사에도 길이 남을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고요. 그때 시민들이 모여서 요구하셨던 그런 외침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예. 점에 아쉬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저의 임무를 또 완수하지 못했던 점, 이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또 후회가 되고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참 감회가 새롭긴 한데 지금이야 아직도 고초 중이시지만 예, 예. 시간 더 나아가면 명예회복을 하실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다려야죠. 예. 예. 진영에서는 뭐 장관님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견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 지금 최근에 그 정경심 예. 교수님께서 가석방 되셨어요. 형기 예. 80% 채우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논란들이 꽤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계속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네. 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 추석 연휴 전에 나오셔서 네, 네. 새날 인터뷰도 일주일 미뤄주시고 지금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지금 간병 하시고 네.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2번에 걸친 대수술을 했고 재활 치료를 못한 상태에서 그 복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가석방이 됐습니다만은 다리 근육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보행 보조기 또는 보행 보조인이 없으면 아이고. 좀 걷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 그래서 나오실 때도 휠체어 타신 게 네, 그 그렇죠. 이유인 거죠. 예. 넘어지면 다른 데가 다치니까 구치소 안에서는 반드시 휠체어를 태우도록 아마 조치를 하셨던 것 같고 집안에서는 이제 휠체어를 꼭 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네 바퀴가 달린 보행 보조기가 있습니다. 네. 워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라거나 또 사람이 부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연말 정도까지는 꾸준히 치료하고 재활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관님도 인터뷰가 끝나고 나시면 또 바로 가셔야 돼요.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네. 대책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우리 푸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일주일 전에 인터뷰를 하게 돼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냥 가석방이 되면서 인터뷰 자체가 이제 오늘로 연기되었는데 뭐 여러모로 참 형제병정지 불허되고 또 가석방도 몇 번 불허되었다가 갑작스럽게 가석방이 결정 나가지고 본인도 그렇겠지만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을 찾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님 내놓고 이제
어차피 형기 다 끝나가니까 장관님 구속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참. 네. 야, 정말 본인 앞에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정말 죄송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그렇게 선의를 갖고 석방했을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족 도륙극이라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아드님 따님 문제도 있는데 예. 그 조민 씨는 지금 의사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이제 우리 이제 진영 입장에서는 기죽지 않고 잘 싸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 조민 예. 씨는.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대견해서 최근에 사실 그렇죠. 뭐 이제 조민 씨를 기소한 해 만에 건도 있었고 그리고 조민 씨가 이제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이때 아빠의 마음 뭐 여쭈어 뭘 하겠습니까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치권에 안 갔다면 없었을 일들이잖아요. 그 점에서 제가 속이 상하죠. 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뭐 아프리카 가서 의료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전원에 들어갔는데 알다시피 그 엄마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게 표창장이 문제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뭐 학교도 의사 면허도 이제 박탈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애비 입장에서 모든 걸 떠나서 이제 속이 상하고 게다가 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었으니까 더 마음이 상하죠. 또 조만간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되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화가 많이 나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딸 기소를 앞두고 검찰에서 2번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애비가 자백을 하면 그 딸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검찰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검찰권 행사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데요. 네. 근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검찰이기 때문에 마침내 기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주 격한 표현을 썼는데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네.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군사 독재 시대에는 그 정문자 그대로 주먹으로 또 물고문을 통해서 전기고문 통해서 끌고 가서 국민들을 그 고통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때린다거나 뭐 이런 걸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합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그 합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을 이제 궁지에 몰아세우고 또 그 시민들로 하여금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만들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제가 제 책 DK 눈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쓴 이유도 뭐 단순히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저와 제 가족이 생생히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대한검국을 빨리 대한민국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예. 되었습니다. 장관님 자체가 가족 도륙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정규신 교수께서는 80% 형기 마치고 가석방 됐고 장관님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이시고 예. 조민 씨가 몇 년 전에 장학금 받았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파면됐잖아요. 또 맞습니다. 재판관 별개로. 맞습니다. 예. 와,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 뭐 이명박 대통령 사건 또 등등 사건을 보게 되면 가족 사건이 있다면 가족 중에 한 명만 기소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저 배우자 딸 그다음에 다음 차례는 저희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어떻게 할지 저도 역시 또 그때 가서는 또 다른 것을 뭐 자백하라 내놓아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들 기소 안 하지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 합법적 권한 행사라는 외피를 쓰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검찰권 행사가 올바른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가족들의 고통, 시련만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사모펀드 비리로 시작된 수사잖아요. 조국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를 이제 비리로 하고 있다라고 시작된 수사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자 방향을 틀어서 입시비리로 네. 수사를 한 다음에 온갖 말도 안 되는 걸 걸었고 동양대 표창장도 사실은 저는 지금도 확신하거든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였다면 무죄날 사건에 가깝고 포렌식도 정경심 교수가 그 시간에 뭐 그 컴퓨터에 없었다까지 증명이 된 상황에서도 표창장 위조범이 되어버렸고 그 표창장 위조 검찰은 할 수 있느냐. 검찰도 못했던 표창장 위조를 헌명에 가까운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이제 뭐 인턴 활동 등이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한 거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 징역 4년을 때리셨고요. 장관님은 지금 그 유죄 나온 것 중에 있잖아요. 따님 그 자기소개서 초안 써줬다고 대학교에서 그거 유죄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판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평하는 것은 뭐 곤란하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지금 푸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장관 임명되고 언론에 도배되었던 것은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정치자금 또는 대선자금 마련하려고 했다. 그래서 심지어 전국의 가로등을 조국이가 다 뭐 이렇게 헤쳐먹었다. 그렇죠. 이런 식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란 것이 확인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저의 딸의 생활기록부, 저의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하나하나 따져서 거기에 적혀 있는 고등학생 시절의 체험활동 또는 인턴활동의 시간을 따지기 시작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시간을 따져봤더니 예컨대 실제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한 10시간 정도 했는데 서류에는 15시간 적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거는 허위이고 과장이고 위조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실제 그 기록을 보니까 저희 아들이나 딸이 그의 서류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있지 않았던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알지도 못했고 네.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가 가서 정확히 몇 시간 인턴하고 온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또 당시에 그런 관례가 고등학생들이 와서 그 봉사활동하게 되면 더 시간을 더 적어줬던 게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항변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고등학교 인턴십의 시간을 정확히 따져서 그 시간이 몇 시간 더 많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자격을 박탈하고 입학을 취소하고 하는 사례는 아마 저희 가족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의 그 판결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저와 저희 가족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우리 심정 그렇고요. 그 사건으로 국회의원직도 한 명 날아갔어요 최근에. 네. 최강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조국에 적용되는 법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적으로 참 미안하죠. 네. 최 의원은 사실 제 변호사였고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친한 선후배 관계였고 저의 그 자식들이 저보다는 최 의원을 더 좋아했습니다. 뭐 저는 좀 별로 뭐 재미도 별로 없고 뭐 유머도 위트도 없는 사람이라면 최 의원은 좀 반대 사람이었는데 당시 그래서 사무실도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아들내미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심부름도 하고 뭐 번역도 해주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그랬나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안 맞다는 거죠. 음. 그 최 의원이 끊어준 미치겠네. 저희 아들 관련 인턴 증명서의 시간이 맞지 않다. 부족하다 이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로 최 의원도 아마 그 당시 은밀하게 계산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나중에 써달라 그러니까 몇 시간 써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즉 반납을 했죠. 반납했고 최 의원은 또 그 이후로 국회의원직이 이제 박탈되었습니다. 네. 전 최 의원 역시 그 판결에 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감당하고 감수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드려요. 그 윤석열의 조국 관련 난동 사건, 조국 사태가 아니고 난동 사건은 나중에 한번 재심 받아봐야 될 사건이다. 그렇게 저는 뭐 보고요. 재심은 기대하지 않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 하에 임명되었던 여러 장관들, 특히 그 장관 중에서 자식분들이 인턴 증명서나
등으로 언론에 많이 났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낙마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등등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와 저희 가족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그런 강도와 범위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장관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말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개혁의 이 이유 중에 하나로 조국 장관 사건이 다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그렇게 보고요. 문제는 여기가 좀 더 왜 또 갈라치기를 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부녀지간이요. 글 잘 쓰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런 그런 유전자가 있나 봐요. 네,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와 딸이 경쟁을 하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교보 종합 1위를 했었는데 예. 조금 있다가 딸이 1위를 하더라고요. 뭐 저로서는 뭐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이거 급조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과거에 얘가 조금 메모를 해뒀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모 자기가 이 기간을 겪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 해서 정리를 해서 낸 책이고 저도 읽어봤는데 제 책이 좀 무겁고 진지한 거라면 딸내미 책은 상대적으로는 가볍고 경쾌한 또 그 내용이 있어서 독자층이 겹치면서도 또 구별되는 것 같아서 예. 좋았고요. 딸내미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활이건 자신의 고통이건 또 앞으로 자신의 전망에 대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표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능이 좀 남다른 것 같아 보니까 장관님이야.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이야. 뭐 하실 일이 없잖아요. 책 쓰실 수 있는데, 예. 책 쓰실 수 있는데, 따님은 보통 이제 제 가치관이기도 하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사실상 정치보복을 당해서 대학교 입학 자격까지 지금 예. 뭐 취소됐다 그러면 굉장히 낭망하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당당하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딸내미가 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딱 부러지고 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끌고 가지 않더라도 뭐 혼자 스스로 잘하는 거였는데, 근데 지난 5년간의 그런 시련은 본인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을 건데 마음 정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고 또 뭐 마음이 또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 추스리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간 것 같아서 전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유튜브 해가지고 뭐 수익금 뭐 기부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 400kg인가 뭐 원래 고양이를 워낙 좋아하는 애니까 그 원래 약속을 미리 했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게 되면 그 이제 고양이 관련 또는 뭐 고양이만이 아니라 개 관련 특히 유기견, 유기묘 관련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아마 약속을 했던 것 같고 400kg의 비료가 아니라 사료를 400kg의 사료를 광주에 있는 유기견 단체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저번에 음원 냈었잖아요. 그게 고양이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랑 연결이 되면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해도 조국 장관네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고초 중에 부녀가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편으로는 의연하게 잘 버티고 있으면요, 지지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위안을 또 얻거든요. 막 실망하고 막 낙담하고 안 좋은 소식 들리는 거 말고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정도 수사를 당하면 조국 장관네 특히 장관님 같은 경우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늘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잘 버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새날 시청자분들도 많이 음량으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에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 이걸 자서전이라고 했다가 왜 에세이란 게 중요한 거냐면
지금까지 장관님이 낸 책이 다 무거운 책들이고 예, 예. 무슨 뭐 형사 뭐 관련된 그런 거에다가 그 전에 이제 뭐 저 조국 법고전 산책 그 다 그 좀 어려운 책들이고요. 어렵죠. 예, 예. 이 책은 에세이입니다. 막 쉽게 표현하면 수필집인 거죠. 예, 예. 근데 수필집 치고는 또 무거워요. 네. 다루는 주제가 네. 뭐 검찰에 대한 얘기고 재벌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무겁죠. 예. 여러분들 제 앞에 이 책이 있고요. 여기 밑에 띠지로 돼 있습니다.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법대 교수 법무부 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서전이라고 기사 내는 사람. 책 표지도 안 본 거 아니에요. 전 그 기자분들은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에세이라 써뒀는데도 자서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자서전을 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자서전을 썼다라고 조롱하고 이거 도대체 뭐라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이게 읽어는 보았느냐라는 항의성 글을 하나 올렸더니 그 뒤부터는 자서전이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조국 장관 페이스북에서 뻗치기 하는 기자들이 꽤 있죠. 벽치기도 하고. 예, 예, 예. 책 맨 앞장에요. 저는 저한테만 사인을 특별히 해주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인쇄 데이트만요. 법을 이용한 지배는 가짜 법치입니다. 네. 시민의 안전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약자에게 공감하는 것이 진짜 법치의 출발점입니다. 2023년 9월 조국 이렇게. 예, 예. 자, 근데 이 책이 지금 출간 되자마자 1위를 해서 예. 야, 이게 사실 이쪽 진영에 그게 있잖아요. 책을 내면 무조건 1위 하는 사람 유시민 네. 작가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조국 작가 아니에요? 책 내는 것마다 1위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도서 출판 쪽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조국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사줬을 거다. 그런데 지지하는 분들이 사는 것만으로는 교보 종합 1위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건 뭐 기본 한계선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종합 1위를 했다는 얘기는 강한 지지층 외에 뭐 정치적으로는 뭐 중간층 또는 중도층까지도 사보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해서 저는 그 점에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소위 중도처럼 보이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네, 네. 대체적인 여론은 그런 거였어요. 윤석열 조국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그분들도 장관님처럼 따님, 아드님 이런 분들을 똑같이 대학 보냈거든요. 예, 예. 그걸로 처벌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여서 공감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출간 3주 만에 30세 돌파. 야, 진짜 장관님 대단하시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책 하나 내잖아요. 그나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는 책을 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이 찍어야 한 3, 4세 찍을까요? 요즘 출판계 상황이 그렇죠. 3주 만에 30세 돌파했어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종합 1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예, 예. 책 제목이 DK 눈물인 이유.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그랬어요. 속으로 이 책 내신다길래 책 제목이 너무 우울한데 예, 예. 예. 좀 밝은 희망을 주면 좋겠는데 DK가 울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 정의의 여신이 DK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눈물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제 정의 여신 디케가 한국 법 현실을 보고 웃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한국 법 현실을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디케의 눈물이라고 잡자라고 했고 이 제목은 제가 과거 한겨레 신문에 썼던 칼럼에서 따온 건데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이후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법 행사, 그러니까 법이라는 법 집행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는 이런 넓은 의미에서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원래 공정하다, 정의롭다 하려고 그러면 자기 편, 남편 가리지 않고 모두 공정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기 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또는 그 솜방망이조차 휘두르지 않고 남편이다, 적이다 그러면 쇠방망이,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법치를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이거 뭐 저의 조국 또는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국정농단 수사
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용산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그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박정훈 대령만 기소를 했습니다. 또 영장도 청구했지만 또 영장은 기각되었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양평고속도로 통상 김건희 여사 도로라고 얘기되는 양평고속도로 사건 경우를 보게 되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속도로 그 부지의 땅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라거나 또는 뭐 김혜경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땅이었다라고 상상한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압수수색 100번은 들어갔죠. 그리고 뭐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수사를 벌일 때 강조했던 말이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하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죠. 근데 두 사람이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체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반대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검찰권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이것을 보고 어찌 정의의 여신 득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정의라는 거잖아요. 가짜고 사입이란 거죠. 우리가 방송으로 늘 해왔던 얘기예요. 조국 장관 수사한 것만큼 네. 김건희 씨를 수사했다면 지금 지지율 70~80% 나왔을 거다. 네,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정권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도 보듯이 유죄를 입증하려고만 하지 어떤 약자를 구해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정의의 여신, 디케를 보게 되면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게 되면 칼만 쓰는 게 아니라 칼을 쓰기 전에 저울을 가지고 예.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울을 들지 않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뭐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로 보게 되면 망나니가 있습니다. 망나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울, 균형, 형평 따지지 않고 목을 칩니다. 이것을 보고 그 망나니가 정의의 상징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 취해서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도부수, 그 사람이 정의의 상징일 리는 없죠. 우리는 이제 정의의 상징을 현재는 우리가 법 집행이란 이름 하에 망나니의 칼질을 보고 있다. 이건 아니다. 디케가 정의의 상징이 되도록 우리나라 상황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 그렇죠. 정의가 네. 빠져 있다. 네. 이런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조국 장관이 최근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의 평생이 이걸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네, 이에 대한 기본 생각들은 오래전 논문이나 칼럼에서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민정수석을 하신 것도 법무부 장관을 하신 것도 이 맥락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 심지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국 장관은 민주당 혁신위원을 하신 적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김은경 혁신위처럼 네. 민주당 개혁하는데 근데 그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국민 중심이었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예.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DK의 눈물이 제가 책을 얼핏 대충 보니까 분노의 눈물, 연민의 눈물 그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고 있는 법에 대한 분노 네. 그리고 그 법으로 피받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피해당한 이 사법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네. 자살한 사람은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재벌 총수도 검찰 수사 받고 나서 바로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재벌 총수가 그 안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을 당했길래 수사받고 나오자마자 자살을 했을까요? 이건 이제 그런 경우만 아니라 최근에도 자살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런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도 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악용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예. 법을 악용해서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법 위에 있는 사람들. 네, 예. 우리는 법 안 지켜도 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지켜라. 그중에 최대 피해자가 지금 조국 장관이 돼버린 사건. 근데 문제는 그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뭐 오늘 주제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지키려고 했다면 지킬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결국은 그 당시 민주당은 조국 장관을 못 지킨 거예요. 아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또 민심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거나 불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 그 아까 서초동 집회 상황 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민주당과 달리 그 촛불 집회에 나왔던 시민들은 다른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래 들어서 검찰권 남용이 점점 극심화되다 보니까 민주당도 당시에는 거리를 두었던 민주당도 검찰개혁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당시 서초동 촛불 시민과 민주당의 생각들이 그 이전보다는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할까요? 네, 네. 그 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저는 당시에 조국 장관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지킬 방법은 있었을 텐데 그냥 여론을 막 눈치를 보다가 결국 총선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당시에 막 이 조국 사태가 다시 재현되면은 불리하다, 뭐 역풍분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역사상 최고로 많은 표를 의석을 주면서 네네. 민주당 자체가 기회를 줬거든요. 또 예, 예. 어떻게 검찰 개혁 해봐라고. 근데 그것마저 또 사실상 못해서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고 역사상 정말 큰 대승을 거두었는데 바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른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사실은 근래 들어서야 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하게 됐죠.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내 노선 차이 문제, 뭐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등등이 있었을 것인데 다 각설하고 다행히 현재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생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과거 2019년 5년 전의 촛불 시민들의 생각과 많이 가까워졌고 예. 그 점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갔죠 지금. 예. 그래서 검사 탄핵도 하고 네, 예. 뭐 여기 있는데 문제는 결과보다도요. 같은 뜻을 갖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태도가 별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책이 보면요. 그 큰 장으로 즉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대한검국 지금 검사 출신이 대통령인 것이고 그 검사가 대한민국을 이 지금 접수하는 과정에서의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네, 네. 에세이 치고는 그래서 무거운 거죠. 사실은. 근데 책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에 이런 것들 통해서 듣지 못했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채팅창 위에 뭐 장관님이 책 팔리고 나오신 건 아닌데 채팅창 위에 지금 조국 DK 눈물 바로 가기 링크가 있는데요. 한번 온라인 구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이게 일장이 간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해서 맨 앞으로 배치를 했고 새로 집필을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그 2019년 시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민주당에서 검찰 독재 이런 말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게 검찰 독재란 말이 그냥 뭐 정치적으로 하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다,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려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군사 독재 같은 경우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군사 독재도 대한민국 국민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되었는데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이 하나가 생겼던 거죠. 그게 검찰이란 거죠. 검찰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의 검찰 중에서 가장 막강한 광범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불만과 비판이 막 올라왔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고,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뭐 저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이 이제 부분적으로만 성과를 거두고 중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제 그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난 뒤에 통과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는 시행령 등등을 통해서 모두 원위치시켰고, 그럼 지금은 그 검찰의 권한이 검찰개혁 법안 그 이전보다 더 오히려 강해졌던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이 강해졌다는 측면 외에 과거에는 우리나라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뭐 여러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이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현재는 검찰이 모든 다른 국가 권력 위에 서는 그런 국가 권력 체제가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상황인 예. 것이고, 이런 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대한민국을 검찰이 지배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면 민주주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 경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맨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김건희 수사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죠. 뭐 검찰이 강하게 수사해서 뭐 일반 그 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건 그렇다 치고, 법의 적용을 가장 중요한 게 법 적용이 아니라 법 적용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편한테는 안 하고 상대편한테만 가혹하게 하는 게 무슨 법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과거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했던 수사와 비슷하게 현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혜경 수사와 김건희 수사를 비교해 보면 된다. 하나는 100이라면 하나는 0쯤 되겠죠. 예. 또는 마이너스 100쯤 되겠죠. 이것 없이 윤석열 정부가 정의를 말하고 법치를 말하는 것은 그건 다 엉터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정경심 교수한테 대등이 되는 얘기죠. 근데 똑같은 맥락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이 발견되면 처벌할 수는 있어요. 왜 상대편한테만 적용하느냐 이런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왔던 게 가장 그 눈에 띄었던 게 룰 바이로, 네. 룰 오브로, 법을 이용한 지배, 법의 지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이게 이제 법학을 좀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또는 과거의 보수 정부가 수시로 법치를 강조합니다.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법을 준수해라. 그러면서 법치를 얘기를 하고 자신이 마치 법치의 상징인 것처럼 행세하고 발언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및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제가 아까 가짜 법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가짜 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법학적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영어로 법치라 그러면 법의 지배고, 그 법의 지배는 영어로 rule of law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주어가 법인 겁니다. 예. 근데 이 rule of law, 법의 지배에 반대되는 또 법의 사이비 법치가 뭐냐 하면 법을 이용한 지배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rule by law인데, 법을 이용한다 그러면 누구가 있겠죠. 법을 이용한 주체가. 그건 누구냐? 권력자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집권자죠. 즉 집권자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와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법을 이용한 지배고, 법의 지배는 그게 집권자이건 집권자가 아니건 우리 편이건 저쪽 편이건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계속 법치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을 이용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목표, 이익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법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집에 룰 바이 로에는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법비, 법꾸라지.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 먹는 거고. 법 기술자 뭐 이런 말들이 그리고 있죠. 법의 지배마저도 사실은 장관님 입장에서는 저게 인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주의자일 것 같아요. 네, 네. 법대로만 하면은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왜 저런 잡범을 저질렀는지 법이 그거를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예 그건 없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대도 나오고 장관님과 똑같이 서울대도 나오고 검사도 한 사람이니까 똑똑하겠지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검사 가족은 처벌받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 네, 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정의가 아니다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법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저도 그 법학 전공자는 아닌데 간혹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법이 있는 이유, 국가가 있는 이유는 약자들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네. 강자들은 국가가 없으면 더 편하죠. 약탈해갖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키워가면 되니까.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장관님 자체가 결국에는 검찰개혁, 이 사법개혁 쪽으로 눈을 돌렸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네. 이 시스템 속에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야, 그래서 장관님이 민정수석을 수락하는 것도 그거랑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건데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제 느낌에는 같은 서울대 나왔지만 서울대 법대 카르텔이라는 게 주로 판검사 카르텔이어서 학교에서 법을 가르치는 저 교수가 이제 평상시 때 무엄하게도 검찰 개혁하겠다고 요 상태에서 사실 이 민정수석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여기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오니까 이제 처절한 피해 복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이제 비서관이고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관여를 하지만 검찰 인사권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죠. 또 지휘를 할 수도 당연히 없죠.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갖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예산, 인사, 예산 모든 거를 갖게 되고 민정수석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뭐 푸나님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민정수석까지는 뭐 특히 이제 국정농단이 그 국정농단 문제가 해결되고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기 때문에 머리 숙이고 소리 죽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니까 1단계 사법개혁, 1단계 검찰개혁 마치고 2단계 개혁을 하라는 것이 저의 이제 장관으로서의 소임이었는데, 그것은 아마 참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검찰 조직이 가졌던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네. 있습니다. 야, 아직 역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그럼요. 남았죠. 예, 예. 그 시간만큼 쌓이는 마일리지만큼 저는 이 정권 끝나고 나면은 사실 검찰은 역사에 없는 개혁을 당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뭐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네.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이 여야 모두의 위협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이 점점점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2단계, 3단계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질문이요. 예. 또 법무부 장관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사용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갑자기 저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예. 문득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장관님이 그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네가 검찰 개혁하고 있었으니까 법무부 장관 가서 해라. 근데 이거를 내가 외쳤던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않기가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라고 자기가 외쳐만 놓고 막상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하면 안 되니까 가긴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 이제 뭐 조국 수사라는 것이 없었고
무난하게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었더라면 뭐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1단계는 검찰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거였는데 2단계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검사장을 직선제로 바꾸어서 검사장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런 걸 추진하고 싶었죠, 저는. 근데 그게 되지 못한 것은 아쉽고, 뭐 푸나님이 이제 덕담을 해줬습니다만은 악담인데. 그 과제는 다른 예. 또 훌륭한 분이 하실 수 있지 예.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 저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람이 도리가 아닌 거고, 그것도 시간이 잊혀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조국 장관 지키려고 전혀 노력 안 했던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이제 벌이 이용하려고 갈라치기 하고 써먹고 하는 이 비열한 사회에 저는 장관님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이제 재벌공화국 검찰 기득권 가르텔 이런 이야기 살짝 예, 예. 하셨고요. 예, 예. 이것만 다뤄도 한 몇 시간 거리잖아요. 예, 예, 예. 곧 넘어가시고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자. 여기 엄청 공감했거든요. 네. 이거 뭐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가 개혁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사회, 경제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화도 나고 이러한데, 제도 개혁 문제는 국회,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시민들은 그런 약자와 관련해서는 약자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손을 내밀고 연대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학교에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청소 노동자 때문에 내 수업이 방해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젊은 대학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이제 뭐 너가 노동자가 되라, 청소 노동자가 되라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생활의 주변에 있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시끄럽게 할 수 있죠. 노래 부를 수 있고 구호를 외칠 수 있죠. 그런 경우 그 시끄러운 소리를 감수하고 뭐 동의를 못 하더라도 또 그 옆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감수하고 넘어가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기본 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점점점 잊혀졌기 때문에 제가 영화 대사를 빌려가지고 우리 사람 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근데 점점 이제 이 사회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특히 모든 걸 권력 중심으로 가진 자 중심으로 예. 끌고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동조되어 가지고 괴물이 되는 게 아닌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어서 좀 강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수년 전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은 뭐냐면은 기득권인 사람이고 예. 강남에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소위 강남 좌파여서 저 사람이 우리들 편 들 이유가 없는데 편을 들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정치권으로 이제 민정수석 거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이제 그 색깔이 퇴색된 게 아니라 이걸 수년간 겪으면서 더 강화되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학자 또는 교수로서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이론을 만들고 이론을 전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까 뭐 강남 좌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적 우리 사회 기준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영남 출신에 서울대를 나와서 또 대학 교수고 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면 기득권층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의 주장을 또 이론을 많이 전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가족이 뭐 조그만 작은 어떤 시련 이런 게 아니라 멸문지화라고 될 만한 정도의 엄청난 시련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강남 좌파의 각종 그런 뭐 자격 지위가 다 박탈됐지 않습니까? 전 장관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도 아니고
다 박탈되었거든요. 그러는데 어떤 걸 더 느꼈나 하면 제가 그런 고통과 박탈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저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들, 저의 한계와 불찰을 알면서도 우산을 씌워줬던 사람들은 기득권층이 아니었죠. 예. 오히려 제가 일면식도 없었던, 전혀 뭐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제가 도와주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러 오시더라고요.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전 너무 감동이었고 그 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또 예. 저와 저희 가족이 버텼던 것 같고, 그 속에서 제가 이제 교수와 학자 시절에 가지고 있어서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더 강화되고, 강도에 있어서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절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좌파란 이름을 가지고 좀 뭐 비유를 하자면 구름 위에서 좀 멋진 소리 하는 뭐 이런 스타일로 인식되었다면, 저는 구름 위에서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예. 바닥에 떨어졌고 진흙탕과 가시밭에서 굴러가지고 온몸에 진흙탕, 가시밭길을 또 가시밭길에 구르다 보니 상처가 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과 고통에 대해서 구름 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제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 앞으로의 삶도 제가 근래 5년간 느꼈던 이런 고통, 이런 것에 기초해서 저의 남은 삶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뒷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는다. 사실은 지금 이 법 전공자들이 나라를 무법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자기 만만한 사람들, 상대편한테만 가혹하게 들이대고 실제로 자기들한테는 법 적용을 시키지 않는. 청문회도 보면은 김해행 정도 되면은 장관님처럼 했으면 압수수색 한 50번은 갔어야죠. 현실은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조국을 뭐 어떻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조국을 못 지켰더니 그 수사는 또 이재명 대표한테로 가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 니들 법 행사 그렇게 하지 마라고 시민들이 제대로 브레이크를 정치권과 함께 걸었다면 그런 수사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영장 기각됐잖아요. 여기 제가 보면 기각되고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동병상련 예. 느끼셨죠? 당연히 느끼죠. 네. 예, 예. 장관님도 압수수색 숫자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다 헤아려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와 저희 가족을 다 포함하면 한 100회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회.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376회 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뭐 측근 관련자들 다 포함하면 376회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장 기각되고 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376회 압수수색, 6번의 소환, 그 다음에 727일간 수사, 그 다음에 검찰의 세계청을 동원한 그런 수사, 이 역시 유례 없습니다. 아까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뭐 인턴 증명서 포함해서 뭐 사모펀드 등의 수사가 유례 없었다면, 그 가족 전체에 대해서 수사가 유례 없었다면, 대권 후보였고 경쟁자였고 현재 야당 대표이자 일당 대표를 향한 이 정도의 수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세계적으로 처음 아닐까요? 느낌이. 세계적으로 처음이죠. 네. 근데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통상 경우라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정도 수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면 당연히 저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퇴진을 해라, 뭐 그 사표를 받으라 하는데, 역대급 수사를 야당 대표를 향해서, 일당 대표를 향해서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수사가 부실했다는 거죠. 수사의 방향이 그러니를 떠나서, 그러면 통상 경우라면 책임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전사적으로 나서서 뭔가 정적 죽이기용으로 수사를
의심 받으면서 했는데 구속 하나 못 시킨다면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놓고 좀 우리 속칭이 혀가 길어지면서 이게 법원의 판단이 무죄라고 나온 건 아니다라고 또 시간을 벌어요. 네, 네, 네. 그 자기들이 거기다 올인해놓고 네. 아마 강서구청장 보선도 그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지면 지는 대로 또 혀가 엄청 길어지겠죠. 이걸로 이제 뭐 민심 평가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뭐 정치 검찰 또는 용산의 수뇌부는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강서 추석 민심에 그걸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하려고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네, 맞죠. 근데 그 첫 단추가 꼬이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고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그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힘 의식이 무섭고 또 하나는 그 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에요. 예, 예. 한동훈 임명도 사실상 유리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였었는데 한동훈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예. 이게 진짜 조각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예, 예. 못 알아들으시나? 한동훈 저 예술의 전당 아까 이상한 말씀하셔서 네.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예. 제가 한동훈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뭐 예민한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현재 언제든지 가능하죠. 예. 뭐 민주당의 의석수가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 수개월 동안은 직무정지가 됩니다. 예. 직무정지가 되게 되면 윤석열 정권 2인자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지위와 역할이 급속히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탄핵을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상원에서 탄핵을 결정합니다. 얼마 전에 예. 미국 하원 의장이 그렇죠. 탄핵돼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즉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경우는 뭐 무능하다거나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도덕하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기본 노선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할 경우도 탄핵이 가능한데 한국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야 되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지난번 박근혜 이상민 탄핵 결정문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또는 언행 행동 중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정확히 찾아야 된다. 그럴 예. 때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 하려면 제대로 하면 탄핵시킬 수 있다. 네네. 아, 그 판단은 이제 실제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겠죠. 탄핵을 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럼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탄핵의 시기 문제도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이란 제도란 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줬어요. 나중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란 것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과 관계없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법적 두 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주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탄핵을 안 한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이상민 탄핵이 장관이 직무정지 되었다가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수의 시민들은 여론조사상으로 보게 되면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을 비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을 그 양측면을 잘 보면서 그 시기와 내용을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조국 장관의 상징성 말하자면 검찰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을 위한 개혁도 아니고 물론이죠. 결국 이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 정권을 편드는 사람들마저도 이 검찰 개혁이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잘 몰라요. 예. 검찰 개혁은 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어느 순간 저는 그 현재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완전히 공감할 때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고 꼼짝 못 하겠습니다만은 과거 얼마 전이지만 그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안에 사실은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근데 그 역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앞선 대화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정부 때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더 심도 깊은 더 광범한 검찰 개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분야인가 권력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폐해가 나타나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또 외국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통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국민들이 해결을 합니다. 예. 과거 군부, 하나회 아무도 우리가 뽑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해결했고 과거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공포의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그 안기부를 국정원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 등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력을 해결한 셈이죠.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통상의 시민들이 국정원 끌려가는 거 겁내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시민들이 경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통상의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압수수색, 체포구속을 두려워하죠. 검찰의 힘을 두려워하죠. 그럼 그 시민들이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비판하는 현재 대상이 누군가 현재 예. 검찰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순간 진보 보수 관계없이 검찰 권력을 해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민주당의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똑같이 도륙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맞는 수사라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그건 우리도 똑같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저는 아이러니하게 만약에 3년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앞두고 다음 대선 앞두고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면 다음 대선 그 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법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검찰 고위직들이 줄 서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있죠. 네. 참. 이 책에 보면요. 그 글만 있는 게 아니고 도해라는 게 있어요. 한 8가지 정도. 아까 좀 전에 하나 보여드렸던 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대우 프로젝트 진행 흐름 요약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 지형 변화, 윤석열 신건부 국가 권력 구조 요약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검찰의 차별적 수사 기소 요약도, 검찰 살권수론의 변화, 윤석열 사단의 사냥식 수사 요약도, 법가 사상과 법치주의 사상의 비교 이렇게 책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장관님한테 저는 좀 예전에 장관님한테 마음이 빚이요. 민정수석 이전이에요. 예. 잘생기고 괜찮은 서울대 교수가 대선 때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 유세 비슷한 것도 해주시고 예. 민주당 오셔갖고 혁신위원도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저 사람 언젠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민정수석 가는 모습을 봤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르고 나서 또 4, 5년 만에 이렇게 예.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책을 냈다면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예. 벚꽃전 산책도 바로 전에였고 저번에 다른 방송 보니까 이제 작가로 부르더만요 공식적으로. 그게 딴 게 아니라 뭐 제가 지금 이제 장관도 아니고 민정수석도 아니고 또 교수직도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운명이 있을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죠. 근데 제가 이제 2심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2심 재판 시작할 때 재판장께서 직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가 뭐 전직 장관은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직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작가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작가이기 때문에 이후에 물론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이 작가 이후의 삶의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운명의 여신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로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 초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재판이란 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 즉 피고인이 된다는 것은 참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떠한 또 뭐 날벼락이 떨어질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사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할 말은 해야겠다. 이것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지금 꾸준히 책을 쓰고 있고 이제 재판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면 제가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죠. 지금은 현재 이제 뭐 작가로서의 삶에 뭐 충실을 하고 있고 또 가족 돌보는 일에 충실하고 있는데 재판이 마무리돼서 제가 족쇄가 풀린다면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어서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돼서요. 저는 장관님한테 다 마찬가지겠죠. 문재인, 뭐 이재명, 조국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완벽한 존재들은 아니거든요. 티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어떤 내가 마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덜 나빠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좀 돕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지난 한 4년 뭐 이렇게 잘 견뎌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왜 한참 조국 장관 그 건에 있을 때 뭐 조국 그 전에 노무현, 문재인, 조국 검찰개혁의 이 아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방송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방송이에요. 시작점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조국을 잃게 되나 하는 그 감정.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 감정에서 제가 조국 장관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뭔가 조금 한 100분의 1이라도 뭔가 이분과 같이 이렇게 같은 아르곤 마실 수 있어서 공간 안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앞으로도 좀 강건하게 그 모습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새날 시청자들 마지막으로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새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새날 그 프로그램을 다 보진 못하지만 띄엄띄엄 챙겨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 5년간 저와 저희 가족에게 닥쳤던 시련과 고통을 보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뜻 잊지 않으면서 더 힘을 내고 더 견디고 버티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서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장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서는 책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DK 눈물 지금 채팅창 위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고 장관님 지금 북콘서트 하시고 전국 순회하시고 계시잖아요. 뭐 순회보다도 몇 군데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들 해보시면 조국 장관님 북콘서트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 일정들 보시고 가까운 곳에서 하면 꼭 한번 찾아가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진짜 뭐랄까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만날 사람은 만난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었고 장관님과 함께한 시간 뭐랄까요? 아직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이른 것 같지만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